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감정력. 지은이는 작가이자 자기계발 코치 티보 메리스입니다. 감정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기분을 아는 것이 곧 감정 조절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기분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체내에서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양상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감정이 삶을 비참하게 아니면 더없이 매력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감정은 당신의 모든 경험을 각각의 색으로 물들인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것들이 평소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우울할 때는 모든 게 몸이 건조해 보인다. 우리의 뇌는 원래부터 생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당신은 선조들과는 다르게 매일 죽음에 맞닥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천적에게 잡아먹힐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의 뇌는 여전히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과거에는 같은 부족의 구성원에게 거절당할 때 생존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는 거절의 조짐을 찾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이는 우리의 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사 온 인류에게 미움을 받는다 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한 지붕 아래에서 푸짐한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당신의 뇌는 여전히 거절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상 속 위협을 실제와 구분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불필요한 걱정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한다. 당신의 뇌가 담당하는 주 역할은 당신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을 기대하기보다 당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뇌의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약물에 취한 것과 비슷한 강렬한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행복감은 운동 중에도 나타나지만 도박이나 성행위를 할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타난다.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를 사냥하거나 출산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찾도록 하는 것도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이 없었다면 인류는 절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도파민 같은 보상 체계는 여러모로 무의미해졌다. 과거에는 도파민이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위적인 자극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의 대표 사례를 소셜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뜨는 푸시 알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푸시 알림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계속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든다. 특정 서비스를 오래 이용할수록 해당 업체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포르노나 도박 역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아주 중독성 있게 만들기도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짜 행복을 팔고 있다. 우리는
뇌를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찾아낸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해 도파민에 서서히 중독되었다. 한국인 이승섭 씨의 사례는 도파민 중독의 희생자 가운데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2005년 그는 음식이나 물을 거의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58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다 사망했다. 이후의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탈진 및 탈수에 의한 심장마비로 판명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8이었다. 당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역할 및 도파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상황에 곧잘 적응한다. 이는 진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응 끝에 생존해서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결과인 듯하다. 갖고 싶던 자동차나 집을 손에 넣어도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건 역시 적응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처음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짜릿함을 느낄 만한 다른 일을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쾌락 적응이라 한다. 복권 당첨자와 하반신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1978년의 연구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복권 당첨이나 하반신 마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권 당첨과 하반신 마비를 경험하고 1년이 지나자 두 집단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모두 그 예전과 같아졌다. 예전과 똑같이 행복 혹은 불행해진 것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단 그 일에 적응하게 되면 이미 정해진 수준의 행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행복해지는 방법의 저자 소냐 류버머스키에 따르면 행복의 50%는 유전적인 요인, 40%는 내적 요인이 좌우한다. 그러나 외적 요인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불과 10%에 그친다. 결국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 즉 에고는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란 당신이 살아오며 구축해온 자기 정체성을 뜻한다. 자아는 당신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곧 마음이 만들어낸 정체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도 없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당신이 그 일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 따라 당신은 스스로에 관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를 이름, 나이, 종교, 정치적 신념 또는 직업과 동일시한다. 집착은 여러 믿음을 낳고 그 믿음으로 당신은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 당신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비난하면 당신은 분노할 것이다. 자아는 스스로를 물질과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자아의 존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물질과 동일시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자아는 물질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정체성을 수식하는 스토리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에서 자존감을 채우려 한다. 자아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과 동일시하려 한다. 특히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 자아는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편이라면 당신이 한 일 대부분이 사실상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 즉, 당신은 부모가 자랑스러워하고 상사가 높이 평가하며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군가를 갈구하는 감정 역시 자아의 또 다른 특성이다. 인도의 영적 지도자 앤서니 드 멜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외로움은 타인과 함께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 외로움은 타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깨달음으로 치유된다. 자아는 신념을 이용해서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신념을 지키고자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신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종교이다. 자아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당신의 신체, 성명,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가족이나 친구, 신념, 관점, 문제,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사회적 역할, 물질, 당신의 소망. 당신의 현재 스토리가 스스로를 타인이나 사물 또는 관념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동일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감정은 대부분 당신에게 내재된 개인적인 스토리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감정 조절은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정을 스스로와 동일시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감정은 언제나 생겨나면서도 사라진다. 여기에서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이를 나약한 정신 때문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한다. 심지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기까지 한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감정 자체의 탓이 아니다. 당신이 감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고통의 책임을 감정에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감정은 삶을 더 어렵게 하려고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있으니 나타나는 것이다. 감정이 없다면 성장은 없다. 부정적 감정을 신체적 고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아픈 건 싫겠지만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신체적 고통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당신으로 하여금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다. 운이 나쁘다면 때이른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감정의 작동 방식 또한 위와 비슷하다. 현재 상황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부정적인 스토리를 끊어내야 할 수도 있다. 아무리 우울하고 슬프고 끔찍한 감정과 마주치더라도 감정은 조만간 사라진다.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우울한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사라진다. 만일 동일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감정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경험을 인지한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임에도 당신은 감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자석처럼 작동하며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들인다.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들이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 감정을 줄이려면 그 감정과 당신이 처한 문제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로 무관한 문제를 한데 끌어모아 당신의 마음이 상황을 과장하지 않게 하라. 기분만 더 나빠질 뿐이다. 부정적 감정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함을 잊지 말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당신의 문제는 대부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일단은 당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특정 패턴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틀 동안 슬픔에 빠져 지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라. 이 감정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감정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들려주었는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난 방법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될 때마다 당신은 괴로워한다. 고통을 느낄 때 첫 반응은 그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과 동일시하며 정신적 고통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으로 생겨나는 정신적 고통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 고통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지치는 느낌을 받는다. 근로자가 앉아서 일할 때 주로 느끼는 피로감은 우리가 순전히 감정적 요인이라고도 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겨난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한다.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곱씹는 사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가족과 친구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쳇바퀴 돌듯 계속 같은 생각만 하면서 마음속에나 존재하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비주의자들은 수천 년 동안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내면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그 문제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에 피해자인 척을 하며 남 탓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해결책은 찾지도 않으면서 문제에 계속 집착하며 갑론을박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당신이 관심을 보일 때 나타난다. 그 예로 당신이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실을 곧장 받아들이고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오직 시간 속에서, 즉 과거나 미래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당신의 마음속이다. 문제가 실제 존재하려면 문제라고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는 당신이 어떤 상황을 문제라고 해석할 때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란 없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결과를 바꾼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몸짓 언어와 자세의 변화로도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치거나 행복할 때면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당신의 자아도 더 커진다.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때 등을 세우며 가슴을 펴고 아랫배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이는 남자들이 자신감과 힘을 보여주고자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고릴라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가 실시한 실험 가운데 하나에서는 2분간 파워 포즈, 즉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등 자신감이 넘치는 포즈를 취한 실험 참가자의 경우 자신감 넘치고 영향력이 큰 사람과 비슷한 특징들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커디는 이들 참가자에게서 몇 가지 호르몬 변화를 목격했다. 2분간 파워 포즈를 취한 참가자들에게서 나타난 호르몬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25% 증가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10% 감소했다. 운에 맡기는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 가운데 86%의 위험 수용도가 증가했다. 반면 2분간 로우 포즈, 즉 몸을 웅크리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등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내는 포즈를 취한 참가자에게서 호르몬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테스토스테론이 10% 감소했다. 코르티솔이 15% 증가했다. 운에 맡기는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 가운데 60%의 위험 수용도가 감소했다. 위에서 제시한 호르몬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신은 자세나 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해낼 때까지 해낸 척하라 라는 말과 같다. 웃다 보면 정말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미국의 작가 데이비드 켄트 레이놀즈의 저서 건설적인 삶에서 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또 다른 자아인 데이비드 켄트로 변화시킨 결과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원래 목적은 익명의 환자로서 여러 정신과 시설에 입원함으로써 내부에서 시설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가 우울증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에 걸렸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바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울증에 걸렸다. 어깨를 구부리고 머리를 떨군 채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 해보라.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절망적이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이미 포기했다.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쉬고 울어라. 대개 우울한 척하다 보면 얼마 후 정말 우울한 감정이 생겨난다. 데이비드는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했다. 시간을 늘려가며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기분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저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걷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의학 전문 저널 플러스 메디슨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동안 2시간 30분 정도의 적당한 운동만 해도 수명을 3년 3개월 정도 늘릴 수 있다. 한편 덴마크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 5에서 7년 정도를 더 살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대개 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맛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지닌다. 종일 이어지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랄프 waldo 에머슨. 사고방식이 감정을 결정한다. 당신의 생각은 현재의 당신을 규정지으며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성공학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종종 원숭이에 빗대는데 이는 인간의 생각이 나무 사이를 쉼없이 날뛰는 원숭이와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명상은 그러한 원숭이를 길들이고 산만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잠재의식이 실제 경험과 가짜 경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가? 시각화를 통해 당신이 바라는 경험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각화가 세밀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라 해석하게 된다. 시각화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고향감 또는 기쁨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이끌어낸다. 말이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 땡땡 해보겠다, 땡땡 하길 바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땡땡 하겠다 같은 표현을 쓰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은 피해야 할 말들이다. 땡땡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땡땡일지도 모른다. 땡땡 해보겠다. 땡땡 하길 바란다. 아마도, 만일, 모든 게 괜찮다면, 잘 돌아간다면. 대신 써야 할 말들이다. 땡땡 하겠다. 반드시, 틀림없이, 물론, 확실히,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문제 없이. 긍정 확언이란 당신의 무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스스로에게 수시로 되풀이하는 말이다. 다음은 긍정 확언을 사용하는 법이다. 1.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라. 땡땡 할 것이다 혹은 땡땡일 것이다가 아니라 땡땡 한다, 땡땡이다, 이다. 2. 나는 부끄럽지 않다와 같은 부정문형 대신 나는 자신이 있다 등의 긍정문을 쓰라. 3. 같은 문장을 5분 동안 계속 반복하라. 4. 이상의 방법을 적어도 한 달 또는 그 이상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연습하라. 5. 동시에 시각화를 통해 당신의 감정도 가미해보라. 올바른 호흡법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느린 호흡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분당 8회 호흡주기. 스트레스가 풀리고 의식이 개선된다. 분당 4회 호흡주기. 인식이 깊어지고 시야가 명료해지며 신체의 감도가 높아진다. 분당 1회 호흡주기. 좌뇌와 우뇌의 협력이 극대화되고 불안감, 두려움, 걱정이 급격히 줄어든다. 어떠한 생각이 무작위로 떠오른다. 당신은 자신을 그 생각과 동일시한다. 이에 따라 감정 반응이 생겨난다. 스스로를 계속 그 생각과 동일시함으로써 관련된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핵심 감정이 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돈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돈 문제와 동일시하며 돈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진다. 직장에서 저지른 실수로 창피함을 느낀 이후에도 실수했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린다. 결국 스스로 무능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진다. 스스로를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동일시하다 보면 부정적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진다. 돈 문제에 집중할수록 돈과 관련된 생각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친구와 싸웠던 순간을 자꾸 떠올릴수록 친구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직장에서 한 실수를 계속 생각한다면 수치심 속에서 상황만 악화된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존재할 여지를 주면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린다. 결국 동일시라는 단순한 과정으로 여러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 더하기 동일시 더하기 반복 이꼴 강한 감정. 해석은 개인적인 스토리를 토대로 특정한 사건이나 생각을 해석하는 것이다. 동일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특정한 생각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반복은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강한 감정은 특정한 감정을 경험한 횟수가 너무 많아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관련된 사건이나 생각을 경험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국 감정은 해석, 동일시, 반복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따라 형성된다. 이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그 감정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한다. 감정의 지배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지속 기간 또한 길어지려면 먼저 특정 사건이나 생각을 나름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 다음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스스로와 동일시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며 스스로와 동일시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떠한 사건을 항상 나름대로 해석할 때 생겨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놓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은 그 일로 크나큰 충격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농부에게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소풍을 가려고 했던 이에겐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비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해야 한다. 즉, 당신의 동의 없이는 사건 자체만으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신은 소풍을 갈 수 있도록 날씨가 맑기를 바랐지만 바람과는 달리 비가 내린다.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부업으로 돈을 벌기를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으로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현실은 그 자체로 절대 괴로울 수가 없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휩싸이다가 결국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슬프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라. 누구도 슬프지 않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은 얼핏 당신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곧 사라진다. 스스로를 태양이라고 생각하자. 태양은 당신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 구름에 가려 보지 못하더라도 늘 그곳에 그대로 있으니까 말이다. 재차 언급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감정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슬픈 게 아니다. 당신은 그저 특정 시점에 슬픔의 감정을 경험할 뿐이다. 삶의 태도는 해석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이나 생각 자체에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바꿀 힘이 없다. 감정은 당신이 그 일이나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어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 상황으로 돌리지만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기회로 삼는다. 즉,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성장하는 것이다. 특정 사건이나 생각에 대한 당신의 해석 방식은 삶에 대한 당신의 일반적인 추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신은 세상을 나름대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추정에 따라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이 만들어진다. 당신은 스스로의 추측이 옳다고 확신하기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추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다. 나는 분명 건강할 것이다. 나는 적어도 70세까지는 살 것이다.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 불평은 정상적인 행동이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필요해 보인다. 나는 지금 가진 것, 원하는 것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 지금까지 소개한 추정의 사례는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해석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감정은 대개 세상에 대한 추정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추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며 사실도 아니니 당신은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 헤일 드워스킨.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 감정은 일시적인 경험 또는 잠시 걸치게 되는 옷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라. 감정은 절대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슬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슬픈 감정을 경험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방식의 말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너무나 자주 심각하게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한다. 당신의 감정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의 일부이다. 당신은 때론 힘을 주기는커녕 맥 빠지게 만드는 스토리에 집착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스토리에 집착한다. 당신은 감정을 당신 자신이라 믿고 스스로를 그 감정과 동일시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그것을 자신의 감정이라 믿으며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그 결과 스스로를 그 감정과 동일시하게 되며 그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다. 핵심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핵심적인 감정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핵심 감정을 통해서 뒤틀린 기쁨을 얻는다. 헤일 드워스키는 저서 세도나 메서드에서 감정이 생겨날 때 그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1. 감정을 놓아주어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거나 붙잡는 대신 놓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2. 감정이 머무르도록 허용하라.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도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감정이 내면에 머물기를 허용할 수 있다. 3. 감정을 받아들여라. 감정을 받아들이고 좀 더 가까이 지켜봄으로써 그 감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타인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임을 깨닫도록 하라. 타인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든다.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꾸도록 하라. 버넌 하워드. 당신의 오랜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수천 년 동안 영적 지도자들은 생각대로 된다 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석가모니는 우리는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하였다. 랄프 waldo 에머슨 또한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라고 말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은 순전히 자기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의 저자인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 스스로의 삶을 둘러싼 물질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놀라게 된다. 사람들은 의례 생각을 비밀로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생각은 빠르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다시 환경으로 고착화한다. 감정은 당신의 생각을 토대로 생겨나며 감정은 다시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생각과 감정은 서로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가령 당신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겨날 것이다. 또는 일을 기대만큼 해내지 못해 수치심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양산한다. 결국 당신은 뭐든 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다는 믿음에 시달리면서 과거에 경험한 실패의 기억에 갇히게 된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다시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만약 당신이 승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승진 요청도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너무 과분한 상대라고 믿는다면 데이트 신청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에서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여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단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눈에 크게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당신의 생각이 스스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가 갖지 못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바로 상상력이다. 우리는 사고를 활용해서 상상을 현실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대 속에 끊임없이 스스로 원하는 것에 전념한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거나 갖지 못한 것에만 집착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돈이나 재능, 시간 등 여러 자원이
자신에게 없음을 두려워한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비축한다. 작은 승리에도 축하하며 귀하게 여긴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 힘 빠지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한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존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낀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 현실을 왜곡한다. 당신은 그중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스토리, 특히 부정적 스토리에 중독된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나는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생각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등등.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진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그 감정과 관련된 뇌의 신경 경로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 생각이나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요컨대 특정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 감정이 더 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더 자주 느끼고 싶다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결단력 있는 행동을 연습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며 행복의 크기 또한 더 커진다. 미국 작가 멜 로빈스는 저서 5초의 법칙에서 책의 제목과 동명의 지침인 5초의 법칙을 제시한다.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에 따르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순간부터 행동에 옮기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안에 끝나야 한다. 만일 5초 이내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와 관련된 생각을 폐기해야 한다. 감정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함께한다.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당신은 행동의 전환을 통해 감정을 바꿀 수 있다. 행동이 바뀌면 감정도 변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자. 왜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걸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컨대 당신이 스트레스라는 감정을 경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벗어나든지 그 상황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바꾸는 등의 변화 말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러한 상황에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신이 스트레스나 그 요인을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신체적 고통이 당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말해준다면 감정적 고통 역시 당신의 마음에 생긴 문제를 일러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인식은 당신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요소에 속한다. 자기인식이 없다면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는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조차 없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자기인식이란 무엇일까? 자기인식이란 스스로의 해석이나 스토리의 개입을 배제하고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컨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돈 또는 권력 등을 손에 넣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경우 두려움이 원인이 된다. 그러나 타인에게 당신의 시간이나 돈, 사랑 또는 관심 등을 베푸는 것이 주요 관심사라면 사랑이 행동의 동력인 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주거나 받으려는 욕구를 동시에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욕구 가운데 하나가 더 뚜렷하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당신의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당신의 주요 인생 목표를 살펴보라. 그 목표는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사랑 때문인가? 당신은 지금 가진 것을 베풀므로써 세상에 기여하려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가? 당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가?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할 때마다 발끈하는가? 방어적인 행동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욕구는 자신의 스토리나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아가 위협받을 때마다 당신은 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타인이 사실을 말했을 때. 2. 스스로 사실이라 생각하는 말을 타인이 말했을 때. 3. 신념이 공격받았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악인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의 승리에 환호했다. 사람들은 왜 같은 사건에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이는 저마다의 신념 때문이다. 우리의 굳은 신념이 공격받거나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 반응을 경험한다. 믿음이 깊을수록 그 반응 또한 격렬해진다. 자신의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을 누구든 죽이려 드는 경우는 그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당신을 자극하는 상황을 돌아보라.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물어라.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진정 옳은 믿음인지 등과 같이 말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이에 방어적인 반응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감정은 여러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으로 생겨난다. 당신이 스트레스 또는 특정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곧 일어나고 있는 일에 스스로의 해석이 개입했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그렇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만약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걸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 교통체증은 늘 있는 일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교통체증은 있어서는 안 되며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교통체증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고 목적지로 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당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다음에 제시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통체증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교통체증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교통체증에 걸려 있지만 잠시 동안은
목적지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긴다.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이미 벌어진 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라도 당신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끊임없는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때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타인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어떻게 당신에게 해가 되겠는가? 해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생각에 대한 당신의 시선이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버논 하워드. 나이 20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쓰고 40이 되면 신경을 끄게 되고 60에 접어들면 애초부터 그 누구도 자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타인은 각자의 걱정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실패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한 내용을 모두 읽지 않는다. 당신의 곤란했던 순간을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 생각을 그리 자주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향한 관심과 달리 누구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자신을 향한 타인의 생각에 신경을 쓰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당신을 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생각에 근거한다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타인의 인정에 휘둘릴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사랑에 죽어라 매달리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지 못하는 지루한 삶을 살기 쉽다. 타인의 생각은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사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내재된 개성과 의도를 최대한 표출하면 될 뿐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신념은 물론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또한 당신의 행동과 그 방식을 저마다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자유도 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장을 이루며 진정한 당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른의 감정력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나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정과 행동으로는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숨은 분노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다 사라졌는지 여부는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이러면 안 돼, 용서해야지 하는 것은 여전히 미움의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무시하고 나는 그 사람을 다 용서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가슴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나는 다 나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거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 이성으로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 즉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바쁜 존재라는 말도 있지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데 너무나 능숙해서 우리가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위해 수시로 거짓말을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내 마음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남은 물론 나 스스로에게도 진짜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남에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정적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아니기 때문이고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착각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와 맹자와 예수와 석가의 온갖 좋은 말씀들을 다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 말을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행동으로 그 암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만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대인 대부분은 머리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으로 구현될 때만 유익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그림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실행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일주일만이라도 혹은 한 달만이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